안녕하세요. 글쎄요, 저는 특정한 한두 인물을 꼽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어쨌든 저한테는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셨던 것 같고, 특히나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그 신뢰? 제가 잘하든 못하든 뭐 저의 못한 부분을 탓하시거나 이러지 않고, 제가 항상 잘할 수만은 없었을 텐데도 그냥 신뢰해 주셨던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습, 특히 이제 어머니가 그런 면에서는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아내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모든 부분을 같이 상의하고 저한테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고 모든 걸 이렇게 품어주고 하니까 아내가 가장 현재는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라입지히에서 경험했던 것은 단순히 파우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그 당시에 독일 문단을 주도하던 사람들을 알게 되는 계기도 됩니다. 물론 이들을 직접 그곳에서 만난 것은 아닙니다. 두 명을 언급할 수 있는데요. 윙켈만이라는 사람과 레싱이라는 사람입니다. 윙켈만은 당시 문학과 예술에 관한 논의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고 할 정도로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사람인데, 괴테가 이 사람을 만나길 굉장히 원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윙켈만이 라입지히로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굉장히 윙켈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기대 때문에 들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윙켈만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윙켈만을 직접 보지는 못합니다. 윙켈만이 제시했던 가장 중요한 어떤 기본 원리는 무엇이냐면, 고귀한 단순성과 고요한 위대함. 동문학을 하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그런 표현일 텐데, 이 표현을 기본 원리로 해서 윙켈만은 문학이든 회화든 동일한 원리로 작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문학은 말하는 회화이고 문학은 말하는 그림이고 회화는 침묵하는 문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괴테가 또 만나고 싶어 했던 또 다른 사람인데, 그게 바로 레싱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레싱이라는 사람은 윙켈만의 이러한 기본 원리를 비판하며 새로운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화는 회화 나름의 원리를 따라야 되고 문학은 문학 나름의 원리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문학과 회화는 각각 자기의 고유한 원리가 있고 그 원리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학은 사건의 시간 속에서 차례로 전개되는 특성을 지니는 반면, 회화는 공간적으로 나란히 놓일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괴테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레싱을 읽고 나서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회화처럼 시를 이라는 구절이 만들어낸 오해가 단번에 제거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윙켈만에 빠져 있었고 윙켈만의 감동을 받았을 시기의 괴테는 문학과 회화를 같은 원리에 따라 작성해야 된다라는, 창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리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레싱을 읽은 이후에는 그 원리가 오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괴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괴테가 직접 한 표현인데요. 레싱은 자기 자신이 가장 높이 평가했던 남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괴테는 레싱도 직접 만나지 못합니다. 레싱이 실제로 라입지히에 왔어요. 그런데 괴테는 나 같은 존재가 레싱이라는 위대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쉽게도 괴테는 레싱을 직접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라입지히에서의 이러한 유학은 원래 전공이었던 법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아무것도 이뤄낸 것이 없다고 말해도 될 정도였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게 되죠. 하지만 1768년 4월에 윙켈만이 죽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직후에 그것 때문에 아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괴테가 굉장히 심각한 병을 앓게 됩니다.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의 상황이 되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약간 회복된 상태로 결국 그해 생일이 지날 때쯤 해서, 8월 말이 생일이잖아요. 그때쯤 라입지히를 떠나 고향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고향에 돌아온 괴테는 이제까지와는 아주 다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라입지히에서 돌아와서 머물렀던 요 시기가
괴테 전 생애를 걸쳐서 봤을 때 아마도 가장 종교적인 인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 시기에 가졌던 종교적인 고민이 그의 말년까지 그의 종교에, 특히 기독교에 관한 생각을 규정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아픈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먼 친척이기도 하고 어머니의 친구이기도 한 클레텐베약이라는 부인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 클레텐베약이라는 부인은 그 당시 경건주의 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던 분이었어요. 뭐 경건주의 운동을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정신사적이고 종교사적인 운동이기도 한데요. 이 클레텐베약 부인의 도움으로 또는 소개로 괴테가 그녀가 속해 있었던 그 공동체에 요즘으로 말하면 수련회 같은 모임에 가게 되죠. 그곳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 인상 깊다고 표현한 것이 좀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며 또 한편으로는 매우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사실 이 클레텐베약 그 부인이 쓴 자기 자서전이 있는데요. 이 자서전이 괴테의 가장 유명한 소설인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수업시대의 제6권이 바로 아름다운 영혼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클레텐베약 부인의 자서전이 거기 일종의 수기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좀 전에 말했던 경건주의 운동 그 단체에 들어가서 경험했던 내용을 나중에 쓴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긴데 길어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형제단이나 기타 존경하는 기독교 신자들에게서 분리시킨 것은 이제까지 교회가 수차 분열했던 원인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논쟁을 벌이며 분열하는데 그 분열의 원인이 되었던 바로 그것이 자기 자신과 그 공동체, 경건주의 운동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사이를 나눠놓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은 인류의 타락만큼 부패했으며 뼛속까지 털끝만큼도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힘을 완전히 단념하고 모든 것을 하느님의 은총에 맡기고 그의 영향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강조했던 절대적 악에 빠져있는 인간의 모습, 그 이론을 따르는 입장입니다.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서 절대적으로 선한 하나님과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이고, 이렇게 전적으로 악한 존재인 인간은 자기 능력에 자기만의 힘으로 그 악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인간 이해입니다. 또 다른 이해는 또 일부 사람들은 인간의 유전적 결함은 인정하지만, 유전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개념이죠. 원죄라는 개념하고 연관됩니다. 첫 번째 입장의 사람들은 인간은 원죄에 빠져 있어서 그 원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고요. 인간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입장은 원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함은 인정하지만 인간 본성의 내면에는 아직 싹이 있다고 시인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행복한 수목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00% 타락이 아니라 원죄는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싹을 틔워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입장은 아까 제가 어거스틴의 입장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입장은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당시에 실제로 그런 논쟁이 있었고 5세기경에 그런 논쟁이 있었고 그 논쟁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압도적으로 이기죠.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그 이후로 기독교 내에서 아마도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이단시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괴테는 거기 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펠라기우스의 입장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바로 이 펠라기우스 사상은 나중에 그의 마지막 거의 말년에 나오는 파우스트 2부에서도 역시 반영돼서 나타나곤 하거든요. 그리고 그의 기독교를 이해하는 방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은 아까 말했듯이 라입지히에서 돌아올 때 거의 죽을 지경에 빠져 있었고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이런 종교의 문제를 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경험이 나중까지 괴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예, 프랑크푸르트에 돌아온 이후에 게테는 이제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요. 그래서 또다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슈트라스부르크입니다. 1770년 4월 초에 이제 슈트라스부르크로 가게 되죠. 이때도 역시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법학을 비교적 열심히 해요.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까지 씁니다. 하지만 박사학위 논문이 정식으로 다 통과되지는 못합니다. 법학과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에 있던 신학과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괴테의 박사학위 논문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목은 주제는 괴테의 박사학위 주제는 이렇습니다. 국가와 교회의 올바른 관계에 관하여서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그냥 대략의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슈트라스부르크 대학 신학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정식 박사학위는 취득하지 못하고 박사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런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괴테를 덕터 괴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슈트라스부르크에 있을 때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 헤어더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헤어더를 통해서 셰익스피어라는 작가를 알게 되고 나중에 독일에 이 셰익스피어가 자리 잡는데 괴테의 글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것은 다 헤르더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헤르더는 괴테가 바이마르로 이주한 이후에도 여전히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 이곳에서 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게 되죠. 그중에 잘 아는 하나이가 보았네 하는 들장미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이게 바로 그때 만났던 프리데리케 브리온이라는 그 여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사랑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독일의 서정시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시의 경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러한 시로 평가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약 한 1년 4개월 정도 이제 슈트라스부르크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 집, 괴테가 태어났다고 말했던 그 괴테하우스 거기에 바로 그 건물 안에다가 변호사업을 개업하게 됩니다. 주된 일은 아버지가 다 맡아서 했고요. 괴테는 변호사 사업을 했던 한 약 4년 동안 한 20건 조금 넘는 사건을 수임했다고 해요. 그런 걸 보면 변호사는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괴테에게 이 변호사업은 큰 의미가 인생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일은 아니죠. 하지만 법학을 공부했고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 베틀라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당시 제국 대법원이 있었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거기서 실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괴테의 인생을 바꿔놓는 중요한 사건이 되죠. 그 베틀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동료의 약혼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샬롯테 부프에게 빠지게 되고 베틀라를 떠나서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오게 되죠. 젊은 베아터의 슬픔이라는 그런 작품을 발표하게 되죠. 바이마르에 도착하는 것은 1775년 11월 7일이고요. 전쟁을 관리하는 장관을 맡기도 하고 재무부 장관을 맡기도 합니다. 바이마르를 떠나 이탈리아로 가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로마에서 경험했던 많은 그 문화적인 유산들은 괴테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요. 한 1년 반 정도를 이탈리아에서 보내게 됩니다. 저는 인문학이란 질문하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는 역할도 물론 인문학이 하기는 하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어떤 다양한 어떤 처지에서 그 상황에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끊임없이 묻는 것이 질문을 하는 것이 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본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인문학은 뭐 대부분의 사람이 한 방향으로 뛸 때 다른 방향으로 뛰어야 할 그 이유를 묻는 어떤 그런 역할까지도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 또한 역시 알고 있습니다.